자,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요. 북중러 반미연대의 서막이 오른 가운데 그러면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세 명 중에 이번에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자, 북중러 전문가 모시고요. 손익계 산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 전 정상이 탈냉전 이후에 66년 만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조한범 박사님도 거의 처음 보시는 모습일 텐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1959년에 김일성이 똑같이 천안문 성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오쩌둥이 있고 왼쪽에 후르쇼프 서기장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 번째, 네 번째쯤에 김일성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중국 측 인사, 러시아 측 인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 바로 옆에 섰잖아요.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정상들이 한 26개국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 중에 북한이 국력이 거의 꼴찌예요. 아, 그래요? 근데 맨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려한 자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 주석이 열병식 사열하고 앉아서 첫 장면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한반도 입장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자리였을 것 같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강 교수님, 미국 CNN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재자 3명이 중국 수도의 심장에서 활기차게 대화했다. 상당히 비꼬는 말투였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사실은 저 세 나라가 특히 중국이 지금 미국에 저항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잖아요. 이 관세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장을 섰고 거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세 나라가 같이 있는 모습.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반가울 리가 없는 거고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라는 형님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한 거잖아요. 어쨌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북한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긍정적인 선전거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다만 미국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손익계 산서를 각자 한 명씩 저희가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 전문가를 각각 모셨지만 그 전에 일단 3명이 다 같이 얻은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볼 만도 한 게 아니 푸틴이 북중러 정상회담 안 하고 그냥 돌아갔네요, 집으로.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막무에 같이 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은 열리지는 않았고요. 또 푸틴 대통령은 그 극동 지역의 블라디바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 또 외교 일정들을 소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건 저 신냉전의 막루에 북중러 권유주의 진영에 3개국 정상이 섰다는 것만으로도 다소 충격적이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3자 회담 이후에 공동선언문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정말 지역 패권을 넘어서서 세계적 수준에서 북중러가 연대하는 뭐 이런 걸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중러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없었던 파괴력 있는 북중러 정상이 이 신냉전의 막루에 함께 섰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 자체가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먼 길을 달려서 중국으로 왔어요, 새 정상이. 이게 뭐 비단 열병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만은 아닐 겁니다. 서로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모인 자리일 건데 그럼 이 세 명은요 어떤 패를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저희 전문가 3분 모시고 한번 손익계 산서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상들에게 전승절에 좀 와달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낸 시진핑이 원하는 카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진핑, 세계 질서 재편, 실각설 잠재우기, 북중 관계 복원 세 가지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어제 시진핑의 열병식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今天，人类又面临和平还是战争、对话还是对抗、共赢还是零和的抉择。各个民族只有平等相待、和睦相处、守望相助，才能维护共同安全，消弭战争根源，不让历史悲剧重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결이냐, 이거 미국 들으라는 얘기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일방주의가 네. 소위 국제 질서를 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강조했던 거는 중국은 다자 질서의 수호자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도 전승절 열병식 행사를 한다라고 자기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전부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미, 반서방의 어떤 그 국제 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거를 막겠다. 예. 그러니까 다자주의 질서로 갈 테니 내가 깃발을 들 테니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또 각국이 다 손익계산이 그렇죠. 있으니까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번 자리를 통해서 소위 반미 연대의 우두머리로서 수장으로서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분명히 나름대로 성공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러면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 빨리 만나서 러우 전쟁 종전하고 싶고 김정은 빨리 만나서 이거 비핵화하고 싶고 한데 잘 안 만나주잖아요, 푸틴이나 김정은이. 그런데 시진핑은 내가 부르면 온다, 이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정학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러우 간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알래스카 회담도 사실은 뭐 결렬이죠. 그 예. 조건을 서로 못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도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전승절 같은데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부르니까 오더라. 이거는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 미국 주도의 어떤 흐름에 분명하게 나도 지정학적인 전략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일단 모였으니까 성공한 거죠. 지금 북중러 회담 말씀하셨는데 중국으로서는 자기가 나서서 국제 제재 국가인 두 나라를 규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대1로는 어쨌든 자기가 다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중국이. 그러면 그런 그림만 그려놔도 되는 거고 저게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결정적인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봐라, 중국이 저렇게 하니 내가 중국을 제재하는 거다. 자칫 잘못하면 우방국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어요. 국방비 올려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국제질서 재편, 그다음에 뭐 계속된 실각설 그거 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파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실각설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두 번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시진핑이 이번에 원했던 두 번째 카드 바로 말씀해주신 실각설 잠재우기 이거예요.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실각설 좀 잠재워졌습니까? 깨있은 적이 없거든요. 그 잠잘 일이 없죠.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뭐 강 교수님이 답변해 줄 걸 제가 답변해서 좀 이상한데 이번에 보면 사실 상전 벽해의 국방력을 보여줬잖아요. 시 주석이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인민해방군 내부가 여기저기 썩어서 그걸 도려내는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는 과정이었지 이게 뭐 군부 쿠데타가 있고 뭐 밀려나고 좀 저러고 밀려나면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잠재우기는 처음부터 시 주석은 생각도 없었고 왜냐하면 근거가 없었고 만일에 근거가 있었다면 주석이 계속 얘기를 했겠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한마디도 그런 적 없거든요.
본인이 보기엔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는 실각설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실각설 얘기는 쏙 들어갈 것 같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다 예측이었고 추측이었고 자료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뭐 장효시아라는 군부 2인자가 뭐 코타사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저 단상에 앉았어요. 아, 그랬군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누수 현상 같은 거는 있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진핑의 지위 자체를 건드릴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럼 남은 마지막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카드는 그러니까 북중 관계 복원 카드입니다. 아니 원래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짚어보죠. 두 박사님. 그 중국과 북한이 일단 멀어진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국경 봉쇄를 하는 과정에서 뭐 국경 봉쇄할 수 있죠. 어쨌든 코로나19가 북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유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경 봉쇄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 진원지가 중국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국경을 봉쇄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북중 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결국 결정적인 북중 관계의 훼손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러시아의 특수작전군과 뭐 지금은 전투공병 군사의 인력을 파병하는 사건을 치면서 굉장히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후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 북한과 중국 정상들 간에 어떤 우호 협력을 상징했던 그런 기념물들도 중국에서 다 철수를 하고요. 또 북중 교역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세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써 어찌 보면 북한에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 1번 국가가 중국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강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시진핑 이제 김정은 이렇게 부른 걸로 북중 관계 제대로 복원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이게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뭐 복원이 됐다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호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북러 관계도 그렇고 한반도의 영향력 유지 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종전을 향해서 가잖아요. 언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때도 러시아가 자신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소위 러우 전쟁 이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관이 명관 아닐까?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좀 사고를 쳐도 중국이 자신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 어제 만나는데 김정은과 시진핑이 좀 더 한마디 더 했어요. 막 손도 두 손으로 잡고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는군요.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결국. 그러니까 종이 지엔다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만났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소원해졌던 거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 그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뭐 그걸 다 돌려놓고 이런 건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뭔가 양측의 이익이 맞아떨어지고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서방의 전략적 카드로 미국이 굉장히 중국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북한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아니, 짧게 여쭤보면 강 교수님,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게 저렇게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뭐 일종의 현금성 거래가 오가지 않았을까 추측도 해봤는데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소위 말해서 돈 많이 주고 부르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열차 타고 가면 돌아올 때 열차가 꽉 채워져서 갑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고기, 흰쌀밥을 그래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같이 단상에 섰고 이제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대화 그리고 사실 경제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갈마지구,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오픈이 됐는데 중국 관광객이 안 오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소위 선전이나 이런 걸 하는데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차를 타고 간 속내가 또 그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자, 뭐가 담겨 있을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다자 무대에 처음 데뷔한 김정은 위원장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뭘 원했을까요?
보면은 첫 번째 파병 대가가 뜨는데요. 러시아의 군사력을 이제 제공하고 받은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답게 일단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과시를 했어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Ваши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런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내는 좀 다르다고 해요. 일단 김정은 속내를 볼 수 있는 영상부터 보시죠. 영말리 전장으로 떠날 때 사랑하는 부모 처자의 바래움도 성대한 환성의식도 없었다. 조국의 명령에 충직하려 앞다투어 용감하다 희생된 전한 우리 군관 병사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빌겠소. 그러니까 북한군이 저렇게까지 전장에 가서 희생했다. 이거를 이번에 중국 가기 전에 북한 TV로 보도를 했어요.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저기 안 나온 말이 있는데요. 김정은이 속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속죄. 이게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뭐냐면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6월 기준으로 600명 전사 그러는데 네. 지금 이 추모식에 나온 영상을 계산해 보니까 제 방식대로 하면은 1000에서 2000명 정도 전사해요.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지만 네.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옆에서 막 제지하는데도 예. 유족들이 그럼 내부 후유증이 아주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직전에 네. 중국 가기 직전에 푸틴과 2시간 반을 회담을 했거든요. 그럼 2시간 반 동안 덕담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파병됐던 많은 부분에 대한 지금 뭘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군사적으로는 좀 드러나는데 경제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낸 거에 대한 청구서도 있지만 예. 앞으로 더 보낼 청구서까지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북한 TV로 튼 거는 사실상 푸틴 보라고 튼 거네요, 저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한의 희생, 예. 헌신, 그러니까 잘 싸웠다는 얘기보다는 헌신 쪽에, 희생 쪽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상 그 말이 맞는 게 우크라이나의 꾸르스크를 회복하는데 푸틴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북한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사실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정도 못 받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면.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북러 회담 하기 직전에 희생하는 영상까지 틀면서 푸틴을 압박을 했지만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 자리는 어땠을까요? 아니 푸틴의 조금 미묘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По вашей инициативе, как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ваши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л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ашим новым договором. 그러니까 국무위원장 동지의 주도에 따라서 파병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푸틴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이 보내겠다 그래서 파병을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발언 러시아 말로 이렇습니다. 빠 이니치아티브 프리스타첼레 김정은.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도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니셔티브로 네. 북한 특수작전군이 러시아의 꾸르스크 지역에 파병이 되었고 용맹스럽게 잘 싸워서 이 꾸르스크 지역을 해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주도라는 표현을 어찌 보면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예. 이렇게 특수작전군을 보냈고 파병을 이어왔다라는 부분은 일부 책임을 좀 북한 측에 떠넘기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고요. 동시에 이렇게 러시아를 생각해서 동맹조약의 틀 안에서 러시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서 북한이 한편으로는 헌신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다소 이중적인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김 위원장 당신이 원해서 우리한테 보냈지. 우리는 받고 싶어서 받았던 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요청하지 해석도 돼요? 않았는데
북한이 먼저 손을 들고 요청했기 예. 때문에 이런 파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다소 약간 책임을 떠넘기 듯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이 파병 청구서의 대가를 좀 챙겨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전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계속적으로 끌어가려면 예. 이제는 북한 특수작전군 나아가서 전투 공병, 군사 건설 인력이 필수적인 수단과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또 북한을 또 길들여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와 또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네.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필요에 따라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 뭐 엄청나게 많겠죠. 정치,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북한의 좀 기대에 충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 보유국 인정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사진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이겁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1959년, 그 66년 전 당시에 태난먼 성루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의 이제 사진인데 딱 봐도 지금 위치가 조금 달라 보여요, 강준영 교수님. 네. 그 예우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사진도 중요하지만 10년 전에 70주년 사진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안 갔지만 지금 좌청룡 우백호처럼 지금 세워놨잖아요. 네.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왼편에는 자기 당정 원로들을 세우고요. 오른쪽이 이제 이 외빈 행사에는 외빈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시진핑, 푸틴,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섰고 이쪽에는 사실은 장저민, 후진타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원로가 없어요. 여기 올 원로가. 원자바오 총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치를 외빈을 불렀고 또 반미 전선 또는 뭐 이런 흐름을 갖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딜레마는 있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의 상황. 그러니까 그게 저런 천안문 막루에서 표현이 된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당연히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59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저렇게 셋이서 딱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전략 지위를 얻은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그 상당한 전략 지위를 얻었다. 이게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중국,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네, 사실상 러시아도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을 했고요. 미국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조각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었는데 우리 강 교수님 말씀대로 그간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또 한국과 뭐 건설적인 이런 협력들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중국도 이제 북한의 핵 보유국을 사실상 인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 북중러가 이 태난문 성루에 함께 선 모습 그것이 마치 핵기반 연대, 북중러 연대를 의미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기반 연대의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김 위원장이 원했던 카드는 뭘까요? 자, 세 번째 카드는요. 질투심 유발이라는 겁니다. 정원모 박사님. 누구인지는 추정은 되는 것 같은데 누굴까요? 누구 질투심입니까? 트럼프죠. 질투심 유발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2018년으로 스케줄을 돌리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최초로 중국을 갑니다. 이게 4.27 판문점 전이잖아요. 그리고 5월에 갑니다. 또. 그럼 4.27 판문점 회담 설명하고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가는 거죠.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또 중국을 6월에 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언제 가느냐? 2019년 1월 달에 2월에 그 트럼프를 만나기로 하노이에서 하기 직전에 중국을 또 갑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간 모든 행보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김정은 방중의 숨은 그림은 바로 엔드 스테이트, 최종적인 목적지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나 올해 만날 거야 그랬거든요. 나 러브레터 너무 많이 떠든 거 알죠? 그다음에 김여정도
7월 29일 날 낸 담화에서 안 만난다 그래놓고 새로운 사고를 가져라.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라.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웃고 떠들지만 사실은 북러 관계 완전한 해결책 못 된다. 북중 관계 의존성 위험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법은 북미 관계에 있다는 걸 김정은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방중에 사실은 그 숨은 그림은 김정은의 속셈, 미국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북중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질지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푸틴이 원했던 거는 뭘까요? 자, 첫 번째 숨통 틔우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러우 전쟁 이후에 푸틴에 대한 이제 서방 국가들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뭐 푸틴의 상의 탈의 이걸 두고 뭐 조롱 섞인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이제 푸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아니 이렇게 서방들이 뭐 조롱하고 각종 경제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럼 푸틴은 일단 숨통이 트이는 게 필요해서 이 북중러를 한다라는 얘기 같은데 근데 이번에 좀 숨통이 트였습니까? 네, 그 전략적으로 상탈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네. 지금 푸틴 대통령에는 사실은 겨울 같은 시간이기도 하죠. 전쟁이 장기화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미래에 전혀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시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막대한 러시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전쟁에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천년만년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천년만년 전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상태죠. 그런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고립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였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또 그런 푸틴 대통령을 구원해줬죠. 그래서 단번에 어떤 국제 고립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 이번에도 텐진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그 이어서 또 저렇게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계기에 그야말로 강대국입니다. 미국,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정치에 또 러시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 고립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인도, 중국과 함께 경제 협력을 포함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연대를 확인했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푸틴의 속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푸틴의 속내는요. 종전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싶고 북중러 연대도 하고 싶고 이런 속셈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원모 박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중재로 뭐 러우 전쟁 종전이 되는 듯하더니 또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종전 협상에서 우위를 좀 점해보겠다 이런 구상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예. 떠나기도 전에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젤렌스키 보고 모스크바 와라. 만날 준비돼 있다. 아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약간 비꼬는 측면도 있지만 모스크바에 와서 종전협상 휴전도 아니고 젤렌스키는 휴전이거든요. 그러나 그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카드를 던졌지만 푸틴이 직접 만나겠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모두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짧게 여쭤보면 자 세 사람이 꼽는 승자 누굴까 한 명씩 꼽아주시죠.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여줬잖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김정은이 갔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른다. 그럼 이제 조 박사님은 김정은이 그래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서 수혜자다. 강 교수님 누굽니까? 저는 꼭 뭐 제가 중국을 전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시진핑이 짠 판이잖아요. 전승절이라는 예. 행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반미 반서방 연대의 우두머리 수장으로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진핑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조 박사님 누굽니까? 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전략적 뒷배도 얻었고요. 또 주회가 이번에 동행을 했기 때문에 4대 세습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우군을 얻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은 2표, 시진핑 1표. 승자는 누구일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세 분과 함께 중국 전승절 손익계산서 제대로 따져봤습니다.